네, 더밀크의 미리 보는 CES 2024 웨비나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서던 플래닛장 권순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가전 전시회인 CES 2024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 CES 지난해보다 참가 기업만 10%가 더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CES 하면 떠오르는 미디어 저희 더밀크가 준비를 했습니다. CES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CES 필독 가이드 북으로 자리 잡은 CES 2024 필드 가이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리안 다이나미즘을 주제로 한 필드 가이드의 주요 내용들 미리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CES 개요에서부터 사전 준비, 핵심 뷰포인트, 어, 그리고 공략법, 혁신상으로 본 CS 트렌드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세 분의 연사 모셨습니다. 손재건 더밀크 대표, 박원익 뉴욕 플래닛장, 그리고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용욱 대표가 발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웨비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각 주제별로 20분간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손재건 더밀크 대표가 CES 2024 프리뷰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뭐 손재건 대표 다 아시다시피 수십 년간 CES 현장을 누리면서 취재를 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ES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CES 개요부터 사전 준비, 핵심 뷰포인트, 공략법, 이런 필드 가이드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손재건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손정원입니다. 예. CES 수십 년은 아니고요. 10여 년, 예, 10여 년간 취재를 했습니다. 예. CES 전문가라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못지않게 CES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프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CES 2024 특징은 뭔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저는 11년째, 올해 넘어갔으니까 12년째 되겠죠. 12년째 CES를 취재를 해 왔습니다. 사실 CES를 이제 취재를 예전에 기자 생활 때부터 취재를 했었는데요. CES 더밀크를 창업을 하고 CES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CES는 이렇게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15,000명 가까이 어, 참가를 하는데 전문가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CS 와가지고 인상 비평만 하라고 가는 이게 뭐 삼성은 큰 LG는 짱 누가 더 잘했네 이 정도의 인상 비평만 하는 거를 보고 이게 좀 같이 인텔리전스를 모으면은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바로 각 기업과 산업 또 멀게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더밀크를 창업하면서 바로 이제 CS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서 저희가 5년째 더밀크 이름으로도 어, 5년째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올해 코리안 다이나미즘이라는 이름으로 필드 가이드를 펴냈습니다. 혹시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안 받아보신 분들 있으면 더밀크 간단한 회원 가입으로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더밀크의 필드 가이드 많은 필독서라는 애칭을 또 받고 있고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코리안 다이나미즘이라는 제목으로 예, 필드 가이드를 펴냈습니다. 저희 더밀크는 그리고 CTA의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파트너로서 또 활발하게 취재를 하고 또 CES 2024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CES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로 CES가 약자였는데 이제는 그냥 부통명사화,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로
CES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고 있고 예전에도 인터내셔널 CES라는 말도 붙였는데 인터내셔널도 빼고 그냥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가 아니고 CES라는 고유명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테크 가전 전시회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CES를 하기 전에 CES 역사를 보는 것이 좀 지금 현재의 CES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1969년도에 보면 이제 CES가 한 60여 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주로 이제 브라운관이나 또 라디오를 많이 전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첨단 제품 자동차도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 최첨단 제품은 바로 라디오였죠. 라디오 전시회가 이제 CES로 시작을 했고 TV가 처음 나오면서 이제 TV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도 CES에서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요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은 이제 72년도, 아래 그림은 1980년도 CES인데 이때는 이제 특히나 1980년도부터 일본 가전업체들이 거의 CES를 장악을 했습니다. 뭐 소니, 뭐 사녀, 파나소닉 그 당시에 모든 가전제품 하면 일본 제품 아니었습니까? 밥솥까지. 예, 일본은 거의 이제 가전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CES는 일본 쇼였고요. 이게 한 30년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CES 하면 소니, 소니 하면 CS 이런 별칭이 있었고 소니가 항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여기 밑에 80년대 사진만 보더라도 소니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 국가의 국가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일본의 그런 국가적 지원 또 일본 기업들의 또 혁신을 CES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 초반에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항상 CES에서 벽두에 공개를 많은 제품들을 공개를 했고 뭐 엑스박스도 공개됐고요. 그다음에 많은 제품들이 공개했는데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VCR 이런 것들이 예, 어, 이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디스크, 캠코더, 그리고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즉 이런 그 가전과 관련된 제품들이 최초로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 제품들 VCR이 처음으로 공개된 게 CES였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88년도에 테트리스가 처음 공개된 게 바로 이 CES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현상이죠. 왜냐면 이제 가전 하다 보니까 가전하다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좀 중요하게 됐고 이게 이제 게임기가 많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어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가 컨슈머 가전이죠. 가전이 이런 캠코더 그다음에 홈 디바이스 중심으로 갔는데 여기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니 디스크도 처음 나왔었고, 그 다음에 DVD 플레이어도 나왔었고, 또 뭐 비디오 레코더, 뭐 엑스박스, 그러니까 HD TV 98년도에 HD TV, 그 다음에 엑스박스가 처음으로 여기서 공개가 됐고요. 제가 이제 처음 그 CES를 접하게 된 게 2000년대 뭐 후반부터지만 2000년대 초반에 블루레이가 이제 여기 처음으로 나와서 블루레이 디스크 요즘에 어 대학생들은 이 디스크 CD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지금 뭐 Z세대는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도 아마 잘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유물로 남아 있을 텐데 이런 블루레이 이게 표준이거든요. 이런 스테레오 저장 장치죠. 이게 처음 공개된 것도 CES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CES는 네, 팜 모바일 디바이스 또 태블릿도 처음 공개가 됐었고요. 왜냐면 이제 태블릿이 그때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가 2010년에 나와서 그 뒤에 이제 태블릿과 노트북, 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이 2010년부터 이렇게 쭉 찾아왔고 그 다음부터는 2010년대에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또 이런 안경 이런 종류들 그다음에 3D TV 또 홀로그램 TV 뭐 이런 것도 나오면서 이제 그 이게 접히는 그 이게 올라갔다 말 둘둘 많은 텔레비전 그게 OLED 이런 TV 또 모바일 디바이스 혁신이 2010년대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어 가전 디바이스들 저장 장치부터 해가지고 홈 디바이스 그리고 모바일까지 간 게 지금 이제 흐름이겠죠. 2010년대까지 이렇게 왔다가 예, 2010년
모바일 디바이스가 장악을 하다가 이렇게 2010년, 12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벤츠가 2012, 10년 전이죠. 처음으로 벤츠가 전시를 하고 또 기조연설을 하면서 2010년 그 모바일 디바이스와 함께 좀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CES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때 저도 이때 이제 기사를 썼는데 CES가 뭐 카 일렉트로닉 쇼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동차가 많이 보였다라는 게 이제 이 제목 신문 제목으로 많이 언론사 제목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 자동차라는 것도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었고요. 2010년 중반부터 2010년 중반부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이전에는 가전 또 모바일 디바이스로 가다가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테크 전시회가 됐어요. 뭐 드론도 그때 나왔었고 요새는 뭐 많이 안 보입니다만은 드론도 처음으로 나왔었고 뭐 스마트카 4K TV 뭐 3D 프린터도 많이 나왔었죠. 대만산 3D 프린터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부터 2016년에 알파고 알파고가 이세돌 이긴 그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테마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저도 이제 기사를 그런 방향으로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네,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 가전이나 제품 이런 그 개별적인 제품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그 테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스마트 시티, 또 로봇, 또 인공지능 이런 테마별 종합적인 이 테크 전시회가 된 게 CES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0 그 이제 팬데믹 2020년 CES 끝나고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더 밀크도 2020 CES 가서 취재를 하고 이제 팬데믹이 있었죠. 사실 그 뒤에 이제 다 취소됐는데 이 CES만 하고 이제 1월 달에 아시아에서 코로나 19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2021 예, CES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취소가 됐죠. 그리고 2022는 이제 하이브리드도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2022도 나와가지고 이때 뭐 많이 취소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작년이 됐는데요. 작년 CES 때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가 중심이 된 거죠. 완전히 컴백이 됐고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보통 그 많을 때는 17만 명까지 이게 왔었는데 이게 지금 CES가 17만 명까지 왔었는데 작년 시에서 13만 명, 그러니까 15만 명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지금 올해도 한 15만 명 정도 예측이 되면 아직 2020 수준에는 도달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상 최대는 뭐 한국인들은 사상 최대로 오지만 예 CES는 그런 그 숫자로만 보면은 아직 도달은 못했는데 그래도 팬데믹 이전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그게 이제 2023까지 이제 특징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CS 역사와 또 이제 제품 가전의 역사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 14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뭐 기조연설자도 로레알과 뷰티 테크인 로레알과 월마트가 이번에 나온 게 또 특징이죠.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그 토픽이 2023에서 2024로 넘어가면서 주요 토픽 변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20 여기 2023 토픽을 보시면요. 디지털 헬스나 푸드 이게 2020 이후에 많이 CES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크립토 커런시 NFT 작년에 이제 NFT나 크립토 커런시 2022에 굉장히 선풍적인 어 좀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 안아서 2023에 처음 나갔었고 처음 카테고리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웹3나 메타버스도 예,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가 진입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약간 좀 죽은 면이 좀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 테크도 2020부터 본격적으로 어 카테고리화됐고 게이밍, 뭐 스포츠 텍, 투어리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렇게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정도만 새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여기 이제 드론 택시죠. 드론 택시 정도만 새로 추가가 되고 나머지 주제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이제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테크가 확장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분야가 이제 추가가 되기보다는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인공지능 중심으로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앞으로 2024 이후에 CES와 테크 분야의 좀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참가 기업도 보면요. 여기도 보시면은 어, CES의 이제 흐름이 좀 보이는 거죠. 이 주요 참가 기업들인데 이번에 주로 전통적인 테크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소니도 자동차로 많이 옮겨갔고요. 또 삼성이나 LG가 이제 주요 이제 전시 업체고 그 가전 쪽 전통적인 CES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도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니는 자동차를 거의 메인 내세우고 있고 삼성이나 LG도 올해 삼성이 하만을 따로 전시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LG도 전장을 올해 많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TV의 혁신 이런 것들을 삼성이나 LG 주도했는데 이런 혁신들은 거의 중국 업체 하이센스나 TCL만 많이 강조를 하고 지금 삼성이나 LG조차도 자동차를 전시를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또 모습을 이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CES가 자동차 중심의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올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CES 자체가 세계 5대 모터쇼가 됐어요. 이게 좀 더 가속화될 흐름이 올해 CES에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CES 때 강력한 기술 혁신을 불안기에 나타난다라고 스티브 캔이 트렌드 와치에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아마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술 혁신들이 쇼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핵심 스케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요일에는 이제 미디어 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한국은 한국 월요일이죠. 한국 월요일 오전인데 이때 이제 트렌드 와치를 하면서 이제 4시 오후 4시에 트렌드 와치를 하면서 이제 언베일드가 공개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쇼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8일 날 월요일에는 미디어 데이 2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7, 8일은 이제 미디어 이벤트 만의 좀 행사여서 이때 많은 제품들이 공개가 됩니다. 삼성, LG, 현대차를 포함한 많은 제품들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쇼는 이제 9일부터 12일까지 펼쳐집니다. 9일 날은요 10시 개장이에요. 그게 특징입니다. 다른 날들은 9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여는데 첫날은 이제 10시에 왜냐면 프레스 컨퍼런스 끝나고 바로 문을 열거든요. 실제로 문을 10시에 열느냐? 그렇습니다. 10시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첫날 10시에 문을 열고 다음 날부터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보통 이제 9시 보통 한 5시 되면 좀 해지기 때문에 많이 어두워서 5시 되면 많이 이제 다음 일정을 가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컨퍼런스 하다 보면은 11일 정도가 좀 많이 이제 구속 더 좀 한산한 상황이고 9일 날, 10일 날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9일 날은 보통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9일 날부터 LBCC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중심으로 9일 날 많이 보고 관객들이 그래서 그 베네치안 엑스포에는 오히려 10일 날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 뭐 다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일 내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보통 전시를 보거나 많이 보면 3일인데 그래서 9, 10, 11일 보거나 아니면 이틀 있는 분들은 이제 9일, 10일 보기 때문에 동선을 나눠서 봐서 이제 첫날은 이제 LBCC 중심으로 보고 둘째 날은 또 베네치안 엑스포 중심으로 보고 이런 좀 흐름이 좀 나더라고요. 뭐, 개별 일정 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미디어 데이 때는 이렇게, LG, 하이센스, 파나소닉 순서대로 이제 미디어 데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가 1시고 그리고 삼성이 오후 2시, 기아가 3시 두산하고 같이 하게 되고 소니는 이제 자기네 부스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만달라이 베이에서 하는데요. 나머지 프레스 컨퍼런스는 만달라이 베이에서 하는데 예, 소니만 LBCC LBCC 센트럴 저쪽에 있는 자기 부스에서 미디어 데이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좀 특징이고 올해도 보면은 이제 LG나 LG, 현대, 삼성, 기아, 두산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올해도 굉장히 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센스는 이번에 레이저 TV와 같은 또 자체적인 혁신 디스플레이를 또 선보인다고 하고요. 파나소닉은 굉장히 좀 그린 친환경을 많이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아마 LG도 전장 AI와 전장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또 보시도 이 전장 발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요 미디어 데이만 보더라도 이게 첫날 트렌드 와치와 언베일드랑 미디어 데이를 보면은 대략 이제 어떤 것이 주요 화두다라는 거를 CES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키노트는 잠시 후에 우리 박원희 플래닝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랩업을 해보면 AI CES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거대한 AI 쇼가 될 것이다. 사실은 AI라는 그 타이틀을 많이 감춰놓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내장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생성 AI가 2023년도에 비즈니스를 흔들면서 아마 AI를 많이 내세우고 또 로봇을 내세우는 그런 전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S 자체가 가전이 사라지고 자동차가 급속하게 대체 중이고 센츄럴 홀에도 주요 가전업체들이 있는 센츄럴 홀에도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쇼로 거의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CES가 자동차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린을 내세우는 기업들이 이번에 SK는 넷제로 SK 넷제로관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파나소닉도 이제 나무 막 전시하고 이런 그린 서스테이너블 그다음에 어 그 자원순환 이런 거를 파나소닉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린을 내세우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인들이 대거 이번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에 2023은 한국인이 제일 많았는데 올해는 중국인이 좀 더 많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CTA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평탄화는 이렇게 이제 기술 상용화 비용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좀 보편화되면서 푸드테크나 뷰티테크 이런 테크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혁신의 시차가 거의 없어졌죠. 보통 미국에서 나오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쭉 나라별로 경제 개발 속도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CS 나오는 것들이나 혁신 제품들이 쫙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보가 평탄화되고 또 혁신이 좀 평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팁은 공항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지 픽업은 이제 공항에서 미리 라스베가스 공항에 내리면은 거기서 이제 픽업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CS 기간 중에 이동은 주로 셔틀을 타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우버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월 라스베가스 1월 날씨는 이제 다소 쌀쌀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막이에요. 라스베가스가.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많이 이제 목도 아프다고 하고 또 이제 건조하다고 사막이니까 건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립밤이나 아니면 미스트, 휴대용 가습기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 화장도 잘 받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예, 저는 이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비는 없는데 마지막 날 비 소식이 좀 있는데요. 그건도 한번 뭐 그렇다고 뭐 비 우산을 챙길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막 덥진 않다라는 밤엔 특히 쌀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선을 한번 좀 짜봤는데 이게 참고로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선을 짜봤는데 저는 주로 이게 이제 그 S자 형태로 움직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니 중심으로 소니부터 저희가 이제 항상 LG 쪽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센츄럴 같은 경우 소니부터 봐라라고 약간 덜 붐비기 때문에 아침에 오면 거기부터 보라고 저는 많이 추천을 하는데 소니도 볼 게 있고요. 그래서 소니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따로 필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본 다음에 이제 삼성과 하만 요즘 좀 자동차 얘기 쭉 나오겠죠. 그다음에 SK 넷제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하이센스를 보면서 새로운 가전 이런 걸 좀 보면서 파나소닉도 그린도 할 거고 LG를 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으로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희의 추천 동선이고 이 동선에 물론 이렇게 외곽에 있는 업체들도 볼만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 동선 밖에 이제 이제 구석에 있는 회사들은 제가 이제 시간 세이브상 그리고 한 전시를 좀 주요 전시를 좀 오래 보고자 한다면은 그런 이제 구석에 있는 거는 잘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웨스트홀 같은 경우도 웨스트홀도 상당히 자동차가 크죠. 그래서 사실은 웨스트홀은 어 이렇게 좀 딱 나누기가 왜냐면 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산업에 계신 분들, 모빌리티 산업에 계신 분들은 업체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시각에 따라 볼 거 있지만 하지만 이제 자동차 업계 아닌 분들, 자동차 혁신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동선을 짜봤고요. 들어가시면은 아마존 오토모티브 가서 아마존이 이제 오토모티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존 오토모티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퀄컴도 이번에 모빌리티 칩 내놓을 텐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HD 현대 왼쪽에서 했는데 이번에 중심부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돈 많이 썼어요. 그래서 HD 현대 작년에는 해양 배 갖다 놨는데 올해는 좀 어, 산업용 로봇 쪽을 많이 강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육상의 혁신 이런 거를 또 강조한다고 해서 HD한테 좀 볼만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존 디어 트랙터 한번 구경해 보시고 기아나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간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메르세데스 벤츠 항상 재밌죠. 보고 그리고 이제 현대 모비스 현대 계열사가 지금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기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비스도 사실 볼만하긴 한데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터필러 그다음에 토그는 이제 터키 자동차 회사인데 좀 뭐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이 로봇 전시이기 때문에 또 볼만할 것 같고 또 이제 브런스윅은 이제 요트 이것도 좀 이게 어떻게 자율주행 요트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다음에 빈페스트는 베트남 차인데 빈페스트 작년에 이어서 올해 3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빈페스트가 어떻게 좀 혁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새로운 베트남 자동차 어떤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웨스톨은 구성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노스홀인데요. 노스홀은 M자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노스홀은 이제 헬스케어 부분이 주요 전시예요. 그래서 헬스케어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요것도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동선이고요. 이렇게 이제 노스홀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헬스케어가 나오는데 헬스케어 쭉 갔다가 그리고 뭐 에봇이나 그다음에 또 슬립테크 또 많이 있거든요. 슬립테크 또 그런 측면 쭉 보시다가 그다음에 AI와 로보틱스를 쭉 내려와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서스테이너블리티 3M이나 지멘스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잭커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엔 서스테이너블리티나 스마트 시티 쪽에 좀 볼만한 게 좀 있어서 그쪽으로 보고 이제 모빌리티 쪽인데 모빌리티 혼다 이제 라이딩 하는 거 그거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다가 이제 웨스트가 아니고 노솔로 간 게 좀 재밌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런 오토모티브 하면서 이게 M자 형식으로 도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가 한번 추천 동선을 좀 짜봤고요. 그리고 센트럴 프라자와 다이아몬드 랏은 좀 시간이 있으면은 보면 좋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또 월마트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나와서 BMW는 또 길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BMW 이제 그 외관이 바뀌는 자동차 또 전시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그래서 BMW가 시간이 되면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슈퍼널도 에어택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이건 웨스트홀 나와서 있습니다. 여기도
시간이 되면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네치안 엑스포의 유레카 팍이죠. 베네치안 엑스포 유레카 팍 1층에 있는 유레카 팍은 이렇게 라 프렌치 테크부터 해서 대만 보고 코트라관 있다가 또 서울관 가서 보고 이제 쭉 한국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관도 혁신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한국관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희 추천하는 거는 뭐 프랑스 택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그리고 뭐 대만, 타이완, 그리고 일본 요 중심으로, 시간이 없다면 요 중심으로 보는 건 어떨까? 시간이 좀 있다면 또 한국관을 좀 보면서 어떤 혁신 제품들이 또 나왔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엑스포 2층은요. 이렇게 이제 베네치아 엑스포 2층에 또 드론 축구도 전시를 하는데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홈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홈 저 뒤쪽은 볼 필요는 없어요. 앞쪽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홈.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도 좀 체크를 해보면 되고, 이게 글로벌 플라자도 따로 이번에 있어요. 한국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LBCC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도 이제 스타트업 전시가 이제 글로벌 플라자 이름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체크해 보면 좋고, 라이프스타일 분야 또 홈, 푸드테크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동선을 좀 짜봤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따가 여쭤보면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내용들 다뤄주셨는데, 뭐 삼성이나 LG가 가전보다도 이제 전장, 자동차 전시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다. 또 전반적으로 CES가 자동차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서 세계 5대 모터쇼가 됐다라는 이런 인사이트도 또 받으실 수 있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해에 웨스트홀 모빌리티 전시회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올해도 웨스트홀에서 열린 모빌리티 전시회 다양한 그런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시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질문은 저희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좀 모아서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원익 더밀크 뉴욕 플래닛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더밀크에서는 테크 전문 기자로 손꼽히는 에이스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CS2024 프레스 컨퍼런스 콜 톱 7을 주제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스 컨퍼런스 참가 기업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CES를 관통하는 트렌드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원익 플래닛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익 플래닛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미리 보는 CS2024 프레스 컨퍼런스 톱 7을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손 대표님께서 프레스 컨퍼런스 기업들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총 12 개의 기업이 어 CTA가 발표한 기업은 총 12 개입니다. 프레스 컨퍼런스 스케줄상으로. 그중에서 제가 좀 한 7개 정도 뽑아 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LG전자, 보쉬, 현대차, 소니, 두산, 삼성전자 정도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 엔비디아는 CTA가 발표한 프레스 컨퍼런스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따로 기자들한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우리가 뭐 중요한 내용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초대장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요게 지금 요 장표가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스케줄, 전체 스케줄인데, 보시면 이제 시간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이제 8 시에 엔비디아가 인제 버추얼로 돼 있잖아요. 버추얼로 엔비디아가 별도의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베이거스 현장에서도 되게 다양한 쇼 같은 것들을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거기 관련된 엔비디아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또 별도로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뭐 LG, 뭐 하이센스, 보시 요 순서로 쭉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눈으로 딱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좀 핵심 트렌드, 그래서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가 이제 총 12개 플러스 엔비디아에서 총 13 개가 있는데, 이 13 개의 프레스 컨퍼런스를 관통하는 좀 주제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좀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요.
온디바이스 AI. 사실 뭐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2023년에 제일 화두였잖아요. 그게 이제 2024년 CES에도 반영이 되는데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된 디바이스, 제품 그리고 솔루션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리고 컨퍼런스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대표적이겠죠. 엔비디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칩 관련된 얘기들 할 거고 그다음에 LG전자도 이 온디바이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퀄컴 제가 여기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퀄컴은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전시를 하는데 퀄컴도 요즘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거든요. 그래서 퀄컴 부스 가셔도 관련된 솔루션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가 또 이제 앞서 이제 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LBCC 웨스트를 넘어서 노스 그리고 센트럴까지 다 점령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2024년 CES도 모빌리티가 그래서 제일 화두고요.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해 가지고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디바이스 형태로 취급되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보쉬, LG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소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요 기업들이 다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절약도 계속 다뤄지는 주제죠. 요즘에 가장 뭐 중요한 화두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는데 뭐 두산도 할 거고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파나소닉 아까 지금 손 대표님 언급하셨던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요. SK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거고요. 한번 좀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요게 지금 엔비디아 그 스페셜 어드레스라고 해서 초청장이에요. 그 기자들한테 보낸 초청장인데 보시면은 1월 8일 라스베가스 서부 시간으로 PT로 이제 8시니까 오전 8시니까 한국으로는 이제 밤 시간이 되겠죠. 새벽 시간. 그래서 이렇게 초대장이 나왔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요 밑에 제가 써 놨는데 Focus on Consumer Technologies and Robotic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주로 엔비디아가 얘기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좀 추측된 내용으로는 RTX 4070 슈퍼 그리고 RTX 4080 슈퍼 이게 이제 컴퓨터 그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픽 카드를 이제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그 프레스 컨퍼런스 때 이거를 데뷔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이 RTX 4080 슈퍼가 이제 뭐 어떤 면에서 강력하냐. 그래서 현재 RTX 4080 모델은 그 메모리가 16기가인데 이걸 20기가로 이제 더 높였고요. 그다음에 VRAM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이제 성능이 퍼포먼스가 우수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베가스 현장에서도 다양한 컨퍼런스에 엔비디아가 참여를 하는데 리테일의 재편, 그리고 직장에서의 로봇, 그리고 스마트 카의 균열 이런 컨퍼런스 라스베가스 현장에서 벌어지는 컨퍼런스 14개 컨퍼런스에 엔비디아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AI와 엔비디아 기술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어 RTX가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로 뭐 게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제가 처음에 온 디바이스 AI를 말씀드렸는데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우리 디바이스 자체에서 어떤 LLM을 구동할 수 있거나 AI 성능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대표적이고 PC도 마찬가지입니다. PC에서 AI 성능을 최대한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럼 이게 온 디바이스 PC가 되는 거죠. 온 디바이스 AI가 돌아가는 PC. 그래서 이제 RTX를 그래픽 카드로 단순하게 게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AI 성능을 구현하는 데 이제 기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를 엔비디아가 강조할 것 같아요. 요게 보시면은 어 AI for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 여기 좌측과 우측을 보시면은 저희도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 발표자가 프레젠터가
어떤 이제 대본을 보고 읽는다 그러면은 사실 카메라랑 시선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보면은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보면은 이게 AI로 자동 보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본을 보면서도. 근데 이게 엔비디아 RTX 그래픽 카드를 활용하면은 이런 성능을 구동할 수 있다. 자유롭게 매끄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AI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창작을 위한 AI라고 해서 이제 어도비가 사실 생성형 AI에서 되게 새로운 그 프로덕트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포토샵 같은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도비 제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동할 때 생성형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뭐 텍스트를 치면은 갑자기 그림이 이미지가 생성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토샵 안에 지금 내재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RTX를 PC에 이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훨씬 잘 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은 생성형 AI 솔루션이 많이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동하려면 결국 엔비디아 제품을 써라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그 좀 투 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 디바이스 AI는 방금 같이 이제 컨슈머 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 그래픽 카드 같은 걸 활용해서 AI 성능을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는 사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큰 빅테크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칩을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AI 가속기라고 합니다. AI 액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또 별도로 이제 B2B 그러니까 기업용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H200, 뭐 H10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아까 소비자 단에서 컨슈머 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RTX 같은 제품이 있고, 이런 이제 H100이라든지 H200 그 전 모델은 이제 A200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제공하고 있어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H100과 H200을 비교하는 퍼포먼스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월등하게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매출이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림이 있고 글자가 보이시죠? 그래프에. 거기로 포함된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H100이라든지 H200인데, 이거는 이제 생성형 LLM, 생성형 AI 모델 서비스를 위한 LLM을 학습하거나 그 인퍼런스라고 해서 실제로 구동할 때 필요한 이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빅테크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급증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CS 때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9% 늘었고요.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이. 그리고 이제 전기 대비만 해도 이게 3분기 그 데이터인데요. 3분기 실적인데 전기 대비로 해도 41%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및 이익 기여도 1위가 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의 모든 그 수혜를 엔비디아가 받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장표를 왜 가져왔냐면, 요 밑에 보시면 게이밍 보이시죠? 게이밍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RTX 그래픽 카드는 그 매출이 어디로 잡히냐면 이 게이밍으로 잡힙니다. 게이밍. 그러니까 이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이 데이터 센터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게이밍도, 왜냐하면 이제 CES는 컨슈머 중심으로 컨슈머 쇼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만, 컨슈머들이 되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RTX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 칩 써, 엔비디아 그래픽 써, GPU 써, 그러면은 이렇게 AI 성능을 활용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게이밍, 요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게이밍 매출도 더 끌어올리겠다. 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어, 네, 요거는 이제 H100 GPU가 이제 어떻게 빅테크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라는 걸 보여주는 장표인데, 보시면 이제 생성형 AI 기업들은 다 이제 이거 엔비디아 그 AI 가속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렇게 빅테크들이 다 하고 있고, 어 이제 올해 이제 제가 프레스 컨퍼런스를 엔비디아를 프레스 컨퍼런스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를 해 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까지는 되게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무조건 좋다고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새로운 또
그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인텔이 또 기조연설을 합니다. 인텔이 이번에 CES 기조연설을 하는데 인텔도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계속 오고 있고 인텔뿐만 아니라 뭐 AMD도 있고 경쟁자들이 도전이 거세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이제 AI의 지금 현재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LLM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인데요. 그거를 구동하기에 제일 적합한 게 엔비디아 사실 GPU라서 이렇게 이제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좀 새로운 아키텍처가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좀 새로운 아키텍처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번 CES에서 좀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으로 LG전자. LG전자도 되게 다양한 그 이번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다양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공관 오디오 모티브로 해서 투명 OLED 패널을 탑재한 올인원 오디오 듀크박스라는 걸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소비자용 제품 좀 하이 퀄리티 제품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소개를 위해서 처음에 이제 넣어놓은 이미지고 요 제품이 좀 많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LG전자가 그 이번에 발표할 내용인데 프레스 컨퍼런스 때도 아마 강조를 할 겁니다.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로봇이죠. 로봇인데 AI랑 이제 멀티모달 기술을 통해 가지고 멀티모달이라면 이제 시각적인 것과 이제 텍스트나 음성을 동시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AI인데요. 그래서 이 로봇이 뭐 이동을 하면서 이제 두 발 이제 이족 보행을 하는데 휠로 이제 돌아다니는데 집안을 독립적으로 탐색하면서 사용자와 말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런 제품들을 보여주면서 온디바이스 얘기를 또 할 겁니다, LG전자. 왜냐하면은 이 로봇에도 그 퀄컴의 로보틱스 RB5라는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퀄컴 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디바이스 AI 퍼포먼스 내려면은 텍스트 음성을 그 이해해야 되니까 사용자와 이제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런 퀄컴의 칩을 활용하는 거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도 당연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전장 당연히 그러니까 손 대표님 말씀하신 건 LG가 또 전장 강조할 건데 요거 보시면은 이제 LG전자 VS 사업본부라고 있습니다. LG전자 내에 그 차량 부품 솔루션에서 VS 사업본부인데 LG 월드 프리미어가 이게 지금 그 처음으로 공개하는 LG가 이제 그 월드 프리미어라는 게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퀴 달린 생활 공간을 구현하겠다라는 건데 LG의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솔루션을 소개한다. 요 정도로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이제 이거를 발표할지는 이제 실제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들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하면서 또 LG 디스플레이가 그 차에 탑재돼 있으니까 글로벌 완성차 고객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위한 최적은 솔루션이다. LG 디스플레이다라는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되게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회사가 또 보시입니다. 보시가 지금 다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제가 이제 톱 7을 뽑아보는데 그중에 또 보시가 되게 중요한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보쉬가 온디바이스 AI랑도 관계가 있는데 인포테인먼트, 차량 인포테인먼트랑 그다음에 운전자 지원이라는 건 이제 보통 ADAS 같은 뭐 ADAS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차량 운전 보조 그 솔루션이죠. 요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하는 그 통합칩이라고 하는데 이제 SoC 거기에서 하나의 칩에서 차량 인포테인먼트랑 운전자 ADAS까지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그 통합칩을 시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차량용 컴퓨터의 핵심이죠. 그 콕핏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운전석에 들어가는 콕핏에 들어가는 통합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포테인먼트와 운전자 지원 두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단일 SoC는 이번에 보쉬가 처음으로 좀 공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뭐 주행 차선 감지라든지 주차 이런 거 감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음성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보쉬의 프레스 컨퍼런스도 되게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통합
플랫폼입니다. 보쉬가 발표한 그 제품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주요 트렌드로 차량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이제 2026년까지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운전자 지원용 차량 컴퓨터로만 보쉬가 30억 유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시장 전체를 보면은 2030년까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시장 규모가 약 2천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보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이 분야에 집중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도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강조합니다. SDV 핵심 키워드로 내세울 예정인데 요게 지금 이제 예고된 이미지입니다. 현대 모비스가 공개하려고 하는데 모비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이오닉 5 전기차죠. 현대차 아이오닉 5 기반의 콘셉트카인데 네 바퀴 모두 90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유자재로 이제 그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너 시스템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차량을 이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DV가 이제 핵심 키워드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때는 이 SDV 전환을 이끄는 이제 송창현 42닷 대표 겸 현대 기아차 SDV 본부장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얼마나 이런 소프트웨어 부문에 집중을 해서 새로운 솔루션, 혁신적인 솔루션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번 CES 때 주목할 만한 프레스 컨퍼런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솔루션은 이제 이것도 현대차 솔루션인데 그 모비스 솔루션인데 이제 세계 최초의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홀로그램 광학 요소 기술을 사용하는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랑 결합을 해서 디스플레이 투명한 특성이 이제 공간감과 개방감을 주고 이런 것들을 좀 차량 내에서 인포테인먼트로 즐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뭐 내비게이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뭐 총출동한 CES가 될 것 같은데 이번 CES가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만에 기아가 참여를 하는데 기아는 이제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해서 Purpose Based Vehicle이라고 해서 PBV를 미래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좀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 PBV 영역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기아차가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한다 이런 좀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 때 뭐 소형, 중형, 대형 3종에 이르는 PV 풀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니까 최초로 공개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니는 늘 항상 뭐 주목을 받았었는데 올해도 전기차 그 아필라 브랜드 있죠. 소니랑 혼다 모빌리티를 합작해서 SHM이 이제 만든 전기차 브랜드인데 아필라의 좀 전시가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뭐 자세한 발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초대장 정도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니가 이번에 프레스 컨퍼런스를 그 예고하면서 어떤 거를 발표하겠냐고 그러고 이제 자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정말 짧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 창의성과 기술의 힘으로 세상을 감동으로 채운다라는 소니의 목적 그걸 바탕으로 크리에이터를 지원한다. 다양한 기술과 이니셔티브를 선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powering creative with technology 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제 카메라, 소니 카메라 항상 이제 많이 강조를 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버들도 많이 활동하고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컨슈머 쇼다 보니까 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소니 아필라 이제 2022년에 처음에 프로토타입 공개하고 2023년에 또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을 공개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땡큐 뭐 JMS 그러니까 이게 일본 모터쇼예요. 일본 모터쇼에서 요거를 이제 이 아필라를 공개한 다음에 전시한 다음에 2000 CS 2024에 보자라고 이렇게 이 문구를 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전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국내 기업이 뭐 CS2024에 되게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이제 많이 관측이 되는데 두산도 다양한 뭐 프레스 컨퍼런스를 별도로 합니다. 두산이 프레스 컨퍼런스 하는 게 최초입니다. 두산그룹 최초로 이번이. 그래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1월 8일 오후 3시에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아마 이제 두산 밥캡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이런 주요 계열사 개발 및 제품을 집중 조명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의 미래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설 기계 장비에서 자율주행을 많이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뭐 존 디어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두산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제품 보시면은 두 제품이 다 최고 혁신상을 이제 수상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밥캣이 만드는 이제 완전 전동식 스키드 로더 모델이고 오른쪽은 이제 오스카 더 소토라고 해서 코딩 없이 협동 로봇을 손쉽게 제어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항상 뭐 CS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가 프레스 컨퍼런스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프레스 컨퍼런스 때 죄송합니다. 스마트 싱스를 많이 강조했어요. 스마트 싱스를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인수해서 그 스마트 싱스 솔루션을 활용해서 IoT 사물 인터넷 쪽으로 많이 이제 적용을 했었거든요. 삼성이 이제 가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뭐 AI 기능이 적용된 어떤 이제 제품을 선보이는데 일단 프레스 컨퍼런스 때는 이제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DX 부문장이죠. 이제 연사로 나와서 모두를 위한 AI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이라는 이제 주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 이제 모든 걸 연결한다. 그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연결해서 다 이제 시밀리스하게 어떤 이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거를 강조할 예정인데 그걸 일환으로 이제 이 냉장고예요. 냉장고 AI 패밀리 허브가 탑재된 4도어 플렉스 냉장고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 앱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냉장고에 지금 어떤 식품이 들어있나라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아도 뭐 바나나가 지금 있고 뭐 메론이 들어있고 이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수박이 들어있고 이걸로 이제 스마트 내부 카메라를 통해서 냉장고 안팎에 있는 식료품 인식할 수 있는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때 주로 발표를 할 거고 삼성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도 할 건데 약간 좀 아껴두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번에 제가 프레스 컨퍼런스를 좀 서치를 해보니까 삼성이 다 공개하지 않는 느낌? 왜냐하면은 삼성이 1월에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언팩 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별도 행사를 워낙 그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CES에서 모든 걸 다 이제 거기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연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갤럭시를 공개하면서 스마트폰에 직접적으로 이제 LLM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주목해서 삼성의 발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가지 외에 추가적으로 뭐 또 뭐 조금 흥미로운 제품이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제가 가져온 게 요거 이제 TCL이랑 발레오인데 TCL은 뭐 잘 아시는 이제 중국 그 TV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보시면은 요 제품이 좀 뭔지 잘 아시겠어요? TV인데 이게 뒤로 접힌 TV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왜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이런 거를 공개할 것 같아요. OLED 기반이고요. 뒤로 접혀 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 공개를 한 거냐면은 작년 5월에 LA에서 디스플레이 위크라는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폴더블 TV를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번에 CES에도 전시를 할 거라는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동영상인데 보시면 화면이 뒤로 접히고 한 번 더 접히면서 그 밑에 이제 박스로 들어갑니다, 아예 쏙. 그래서 이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요런 거 하나 요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냥 흥미 차원에서 한번 이제 넣어 봤고 여기 오른쪽 그림은 이제 발레오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이제 라이다 3세대 라이다를 이제 개발했는데 요게 조금
저 혁신상을 수상했어요. CES에서 이번에.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의 환경에서 고속 자율 주행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작동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 업체들이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업체들이 좀 톱 7, 이번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 좀 주목할 만한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익, 우리 더밀크 뉴욕 플래닛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한류,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와 같은 AI, 그리고 모빌리티 중심의 어떤 그런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더밀크 기자들이 현장에 파견이 돼서 또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들 자세히 또 커버해서 기사 또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희 플래닛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 저희가 올해 웨비나에서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 전략 싱크탱크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영욱 대표 모셔봤는데요. 혁신상으로 본 CES 2024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최 대표님이 올해 CES 2024에서 혁신상 심사위원을 맡아서 참가 기업들의 면면을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 화면 주시면 공유하고 바로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최형욱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CS 이노베이션 어워드 관점에서 C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웨비나에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은 CS에 참가하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제품과 기업들 그리고 혁신의 씬들을 직접 보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뭐 개개별의 어떤 제품이나 기술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조금 큰 그림에서의 어떤 변화와 어떤 시사점들이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통해서 CS를 좀 투영해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산업의 뭐 전문적인 이제 특히나 기술 산업의 전문적인 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산업의 변화, 이 기술의 변화가 어떤 기회를 만들고 또 이 기회들이 어떤 새로운 산업과 사업들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더밀크와 함께 이제 CS를 항상 같이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함께 분석하고 보고 또 이렇게 전달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함께 지금 CS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CS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관점에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노베이션 어워드 가서 봤더니 뭐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가서 봤더니 뭐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나하나 개별 제품들은 뭐 아이디어도 좋고 뭐 하나하나 뭐 재밌는 제품들도 있지만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CS라고 하는 곳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아까 손재건 대표님께서 시작에 이 히스토리와 어떤 배경,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면 뭐 축구장 뭐 26개를 모아놓은 사이즈다 뭐 이런 얘기들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방대합니다. 너무 많은 제품들, 너무 많은 기업들, 뭐 3,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그것들을 관람하러 오는데요. 그것들을 사실 전부를 다 본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정말 힘들게 하루에 막 3만 보씩 걸으시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말 이걸 제대로 다 보고 갔느냐 내지는 정말 빠짐없이 중요한 것들을 다 캐치업을 했느냐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쉽게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또 이 CS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대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CS라고 불리우는 그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그 전시장은 사실은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술 산업 생태계를
축소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술 산업 생태계에는 뭐 잘 나가는 분야도 있고요. 사실은 뭐 쇠퇴하는 분야도 있고 성장하는 분야도 있고 갑자기 나타난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비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기 마련인데요. CS에 가면 진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산업과 많은 기업들, 많은 기술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거의 뭐 비슷한 뭐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다시피 산업 생태계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저는 CS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S를 찾아가서 CS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가장 큰 의미는 뭐 연초에 일어나는 올해 있을 기술과 산업의 변화의 어떤 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그 CS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CS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한꺼번에 다 보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그 산업 생태계 안에서 특별히 실렉티드 되고 어솔티드 되고 또 어떤 심사를 통해서 좀 선정이 된 그런 기업들의 제품들이 전시가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압축적으로 이 산업 생태계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를 좀 하시면 안 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이 C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전체 참가 기업의 전체 참가 제품 뭐 수만 개를 이 CTA라는 그 단체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거를 몇백 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CS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참가 기업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어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된 기업들의 제품들과 기술들을 어떤 그들의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고 이 심사를 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심사한 제품들을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보여주는 그런 컨셉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있다고 해서 뭐 이곳에 있으면 당연히 선택받고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설령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전시장 안에서 발견되는 제품이 혁신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실제 전시장에 있는 제품들이 항상 뭐 똑같이 얼라인돼 있지는 않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축소판을 한번 보시는 입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각 그 관심 있는 또 기업들 제품들은 따로 또 보시면서 매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한 기업들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20여 개 되는 제품들을 최고 혁신상 그래서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특별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CTA가 올해 또 작년에 앞으로 어떤 트렌드로 이 기술들을 바라보고 있고 혁신의 메인스트림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29개 카테고리로 이렇게 선정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올해 여기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 저지로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노베이션 어워드 저지 이제 심사위원회는 뭐 산업이나 디자인계 이제 그 일을 하시는 현업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보통 이제 활동을 하시고 저도 이제 참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이노베이션 어워드 뭐 왜 어떻게 주는 건가 기준이 뭐냐 왜냐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CS를 참가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이게 받을 만해? 라고 싶은 이상한 제품들도 사실 좀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진짜 이런 제품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없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상이 수상이 되는 건가? 또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건가라는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해서 올해 이제 참여를 해서 면면을 조금 직접 경험을 해봤고요. 올해는 102명의 심사위원이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3천 개 정도가 넘는 그 지원작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로 작년과 함께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요. 작년에 CS 이노베이션 어워드 어플리케이션의 총수가 2,100개. 그러니까 사실은 2,100개보다 지금 CS 2024에 3,000개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나요? 잠깐만요. 저한테는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고 계셨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 화면을 하면서 안 넘어간 것처럼 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걸로 알고 제가 전체 화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좀 작은 화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가끔 이게 오류 때문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냥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올해는 이제 102명의 심사위원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그 작년과 올해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있나를 한번 좀 숫자로 한번 이렇게 보기 위해서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노베이션 어워드 총 지원 개수가 2,100개 그리고 올해가 3,000개. 사실은 그 물량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4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작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사실 그 지원작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심사를 해서 보면 제가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를 심사를 했습니다. XR이랑 웨어러블 두 개 카테고리를 심사하는데 제가 한 60여 개, 한 6개, 60에서 70개 정도를 심사를 했는데 70개 정도 되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놀랍게도 한 35%, 40%가 사실 한국 기업들이 지원한 지원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이제 나름 그래도 바이어스 되지 않고 약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한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제 제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긴 했는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이 실제로 이 40% 이상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안에 한국 기업의 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뭔가 좀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겠죠.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심사하는 카테고리 개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28개였습니다. 근데 올해 하나가 늘었죠. 올해 하나 늘은 카테고리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 AI가 올해 처음으로 이노베이션 어워드 카테고리에 추가가 되었고요. 나머지 그럼 28개는 그대로냐? 사실 그대로는 아니고 일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AR, VR로 돼 있던 카테고리가 올해는 이제 XR로 카테고리가 바뀌었고요. 뭐 작년에 뭐 에이징 텍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별 존재하지 않다가 막 추가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소한 변화들도 이 안에 사실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올해 처음 들어갔고 이 분야가 처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상작을 낳을 정도로 급 관심 더하기 실제로 굉장히 큰 산업의 영향력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상 작품의 개수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2,100개의 지원작 중에 무려 560개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6%가 넘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줬죠. 4분의 1이 넘는 제품이 실제로 수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야, 이거 뭐 지원하면 거의 다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가 이제 더 올라간 3,000개의 애플리케이션 중에 실제로 수상작은 356개, 그러니까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11.8% 정도만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양적인 관심과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늘었으나 실질적으로 제품이 줄어들면서 질적으로도 과거에 약간 뭐 너무 그냥 남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오해를 조금이나마 불식하면서 그래도 올해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작년 대비 조금 더 퀄리티 면에서도 나아지는 어떤 양상을 띠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 CS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작년보다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 전체 수상 제품 중에 그래도 제일 그래도 여기서 뭐 좋은 게 뭐냐, 제일 혁신적인 게 뭐냐를 CTA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3개 제품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 23개 제품 중에
한국 기업이 9개 기업에서 12개 제품이 23개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50%가 넘는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이 한국 제품이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올해는 27개의 제품이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에 선정이 됐는데 한국 기업이 이 중에 8개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전체적인 그 제품의 개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현재는 공란으로 두었고요. 어찌되었건 작년만큼이나 한국 기업들, 한국 제품들의 비중이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굉장히 크다. 사실은 뭐 양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수상작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 어워드. 자, 이제 CS 가시는 분들 어떻게 그럼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좀 봐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왜 제일 쉽냐면 앞서서 뭐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부스들은 사실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사전에 무엇이 나올 건지 이렇게 조사하거나 뭐 직접 리서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워낙 양도 많고 데이터들이 또 충분치 않으니까. 하지만 CS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지금 CTA CS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전체 356개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공개가 되어 있고 각 제품의 사진과 링크 그리고 그 제품의 간략한 설명들이 다 되어 있고 또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제품들, 관심 있는 카테고리들을 사전에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미리 조금 조사를 하거나 미리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CS 가시는 분들은 우리 그 앱에 그 스마트폰 앱으로 CS2024 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앱을 설치를 하시면 CES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들,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은 모든 그 제품들, 그리고 거기 참가하는 그 등록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그 앱을 통해서 연결하거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CS 이노베이션 어워드도 카테고리별로 또는 여러 가지 기준별로 솔팅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서 좀 보시고 만약에 관심 있는 제품이다 이러면 그 제품의 부스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그 제품의 부스의 담당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미팅 어레인지나 이런 것 해볼 수 데모 어레인지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것들은 좀 그렇게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3,500개 기업이 뭐 어마어마한 양의 제품들을 전시를 할 텐데 조금 그래도 엑기스만을 좀 사전에 조금 더 비중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인 이번 CS 어워드의 트렌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29 그 카테고리로 처음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28개에서 1개 추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부분의 출품작이 7% 전체 7%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비중이 크게 그리고 굉장히 큰 산업적 영향을 만들고 있다는 걸 지금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AI for all 뭐 삼성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GS에서 한 지금 3년 4년간 비슷한 테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업의 전유물 또는 어떤 특별한 인공지능 기업에서 만드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진짜 큰 거대한 뭐 플랫폼 기업들이 만든 그 원천 기술들을 활용해서 거의 모든 제품에 이것들을 녹여내고 스며들게 하고 활용하는 진짜 인공지능이 기술적인 툴로서 활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AI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개별적으로 쪼개서 보시기보다는 그냥 거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간 AI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큰 산업적 파급력을 만들 것인지 또 어떤 기회를 만들 것인지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작년까지 ESG라고 하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되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린워싱이라든가 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떤 프라핏, 기업의 속성 뭐 이거와 좀 동떨어진 약간 뭐 CSR이라든가 무슨 환경 뭐 이런 측면에 너무 바이어스돼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그냥 어떤 용도와 목적을 갖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그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 CS 이노베이션 어워드에도 굉장히 많이 녹여들어가 있어서 2, 3년 전에 그냥 좀 추상적인 ESG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개별적 제품이나 개별적 비즈니스 모델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이번 CS를 통해서 좀 보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Human Security for All입니다. 앞서서 손재원 대표도 언급을 하셨지만 CS에서 작년부터 Human Security for All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지금 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뭐 인간 안보 이렇게 해석하니까 북한과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안보라고 하는 게 국방 뭐 이런 안전 이런 거에만 너무 포커스돼서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인간의 어떤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화합되는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기술이 무슨 일을 해줘야 되고 제품이 어떤 기능들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약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소셜 뭐 임팩트 정도로 해석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소셜 임팩트를 넘어서 프로핏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적 임팩트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도 이제 작년에 의해서 올해는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상 데이터로 바라보는 트렌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워낙 개수가 이제 적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그 전체적인 뭐 산업의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업의 비중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상하고 있는 트렌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를 약간 비중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헬스 분야가 엄청나게 지금 부상을 했는데 그 분야가 이 혁신상에서도 올해는 12.2%를 지금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굉장히 큰 분야다. 그리고 한국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부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앞서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인간의 휴먼 시큐리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기업이 전체적인 숫자에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이거는 한국 기업들이 워낙 CS에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그 CS 맨날 그 돈 쓸데없는 돈 써서 가서 뭐 하냐? 그거 뭐 전시한다고 뭐가 나아지고 혁신상 받으면 뭐가 좋냐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뭐 부정적인 면이 뭐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S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국적 지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CS의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하면서 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CS라고 하는 무대 자체가 미국에 있는 무대다 보니까 CS에서 데뷔하는 거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데뷔와 약간의 그 비슷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CS를 한국의 글로벌 쇼룸처럼 활용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특히나 또 이렇게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전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치 우리 K라고 붙이우는 것들이 지금 막 부상하고 있듯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포텐셜들도 이 무대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참가하셔서 그런 기업들 많이 보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또 인연이 돼서 현장에서 또 뵙게 되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최영욱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질의응답 시간 간단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벌써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발표해 주신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더밀크닷컴에 업로드를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수진님께서 기존 AI 기술 플러스 프론트에서 UX를 LLM으로 대체하는 상품들이나
LLM 네이티브 상품들도 꽤 늘었는지 궁금하다. 요런 내용 전해 주셨는데요. 물어보셨는데 어떤 분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우리 박원익 플래닛장님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저도 아직 모든 제품을 본 건 아니어서 트렌드가 확 늘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최고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통해서 발표하려고 하는 제품 중에 그런 제품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 최고 혁신상 받은 것 중에 이제 한국 스타트업이 있는데 스튜디오 랩이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랩에서 제공한 솔루션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셀러 캔버스라고 해서 뭐 상품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어 제시하면은 그걸로 이제 상세 페이지나 커머스 콘텐츠 이런 걸 자동 생성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거든요. 요것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LLM을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저 LG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네. 또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기 박원익 플래닛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조금 제가 부연을 좀 드리면 저희도 사실 안 봤기 때문에 LLM 베이스의 비즈니스가 있는지는 사실 잘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박원익 센터장님이 말씀 플래닛장님이 말씀해주신 어, 부분들이 사실은 그 LLM이라기보다는 그냥 제너리티브 AI 기반의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기술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언어 베이스의 그 LLM 모델이 과연 얼마나 많은 프로덕트에 지금 제공이 되어서 이제 적용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는지는 현장에서 저희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밀크 나중에 또 끝나고 디브리핑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보고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벤츠가 이제 가상 어시스턴트 선보인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런 유형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뭐 로봇 아까 이제 그 LG에서 이제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로봇 나온다는데 그런 제품들은 상당히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 생성 AI를 활용한 로봇이 얼마나 펫봇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펫 로봇 같은 경우인데 그런 제품들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요. 중국 사람도 많고 대만 제품도 많고 이번에도 많이 보일 텐데 아마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AI 기능이 그냥 그 뭐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마존 알렉사 들어가서 굉장히 좀 그 더미 제품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생성 AI가 내장이 돼서 이제 대화가 가능한 이제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런 제품들 아마 앞으로 하나의 장르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얼마나 제품의 신뢰성이 있는지 또좀 뭐랄까 좀 살만한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 앞으로 그런 그 AI 에이전트가 내장된 펫봇은 지속적으로 아마 제품이 나오고 삼성, LG 아마 다 낼 거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는 통신사가 많이 낼 것 같아요. 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SK 외에 그 넷제로나 에너지 절감 관련된 전시가 많이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예, 답이 요거는 이제 가능하실까요? SK 지금 현재 크게 나오는 회사는 SK나 뭐 파나소닉 정도가 아마 큰 규모로 나올 텐데 삼성도 아마 그 AI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뭐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서스테이너블리티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삼성도 아마 이제 올해 그 기존 올해도 좀 계속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ESG를 강화하는 좀 추세이기 때문에 ES 자체도 이번에 올 온이라는 또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파티들, 모든 관계자들이 뭐 참여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ESG적인 관점인데 그리고 프랑스관 그 유레카 파크 프랑스관 가도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전시가 좀 내세워서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주로 에너지 관련된 어 사실 메인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 에너지 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에너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쪽에서도 아마 에너지가 강조가 될 것 같고 노스홀에 있는 그래서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 확대되는 것들은 우리가 가시화
점차 확대가 되고 과시화된 거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좀 전에 최영욱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혁신상을 통해서 본 3대 키워드 자체가 AI, 뭐 지속 가능성, 휴먼 시큐리티라는 그런 큰 이슈를 관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반영이 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주제로 들고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질문 주신 것들이 하나 있는데 혁신상 관련해서 LG가 뭐 50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조회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최혁 대표님께서 이미 채팅창에 그 링크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눌러 보시면은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손 대표님 오늘 웹이나 또 CES 2024 관련해서 좀 특별히 마무리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현장에서 재밌게 저희가 또 진행을 또 할 거고 많은 콘텐츠를 어, 드릴 테니까 저희 더밀크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특히 올해 저희가 이제 공식 미디어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더 현장에서 면밀하게 다른 미디어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더밀크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 더밀크가 서울경제랑 같이 이제 공동 주재단을 꾸리게 됐어요. 어, 서울경제를 통해서도 저희 더밀크 CS 콘텐츠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뭐 더밀크 네이버에 저희가 일부러 이제 네이버에 안 들어가는데 네이버를 통해서도 CS 콘텐츠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서경하고 서울경제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또 다른 또 정보 소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밀크가 마련한 미리 보는 CES 2024 웨비나 저희 잠시만요. 수진님 네네 마지막 질문이 어떤 거였지? 수진님 예, 잠시만요. 온디바스 AI. 온디바이스 AI. 예. 네, 요거는 네, 온디바이스 AI의 도래라고 하는데 아직은 커넥티비티다. 뭐 향후에 그렇게 진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네, 답변해 주실 네. 수 있는 분이 박원익 이거는 블레인장님. 네. 향후에 이렇게 진화할 거라고 보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지금 LLM 자체는 되게 경량화되고 있거든요. LLM이 이제 어 사실은 이제 엄청난 이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구동을 하려면은 그것들을 이제 경량화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자동차에 넣고 이런 것들이 계속 트렌드로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제품을 위한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퀄컴,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인텔도 이번에 기조연설 하는데 그 얘기 분명히 할 거고요. 삼성도 얘기하는데 삼성이나 LG 같이 이렇게 좀 소비자 컨슈머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 뒷단에서 이제 좀 그 제품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거에 대한 이제 시제품 형태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비전 형태로는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이제 별도의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강조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디버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라는 거는 이제 분명하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더밀크가 준비한 CS 2024 웨비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더밀크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CS 행사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프리뷰쇼, 또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과 같은 두 번의 현장 이벤트, 또 VI 투어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CES에 오신 분들, 그리고 미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총정 리포트도 지금 사전 구매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CES 현장에서 기사와 영상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연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